가계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결국 전 국민이 다 월세 사는 거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세 대출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세 대출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대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출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막 정책이 막 바뀌고 있던 와중에 지금 토어제가 나와가지고 다들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지금 뭐 대출 규제를 뭐 더 하겠다 뭐 이렇게 정부가 또 엄포를 내놓은 것도 있고요. 집값 올라가면 뭐 더 규제한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막 대출 금리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출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황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대출 얘기도 보면 솔직히 그것도 답답한 마음을 또 금할 길이 없는데요. 뭐 전세 대출 막는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어이가 없어요. 가장 뭐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바뀌는 거.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 네.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전세 맞추잖아요. 캡 투자용 할 수 있는 대출 거, 이런 거. 그런 거 뭐는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대출을 굉장히 규제하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편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까지 맞춰놓은 다음에 그렇죠.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 그런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거 그걸 갚아주면서 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또 어이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거 사실 은행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전세 대출 받는 사람이 그 권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돈 빌려주는 사람이 지 돈 날릴까 봐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돈이 근저당을 해결하는 데 딱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하면 되거든요. 은행이 동시에 서류 받아가면서 하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대출,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조금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런 이제 대출 규제라는 게 좀 답답하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은 어쨌든 간에 그런 눈 가리고 아웅이 됐던 뭐랬든 간에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고 불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정책적으로 사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를 올리겠다. 이제 주택에 관해서는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불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암만 해도 그런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힘들게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복잡해지는 게 이제 대출 규제가 또 강해지기 전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한다고 사람들이 안 사야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문 막히기 전에 빨리 가자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정부의 대출 규제 어떤 뭐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기조 같은 것들이 대세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아니, 영향을 줄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아주 부동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긴 한데 대세까지 영향을 미칠 만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비율을 뭐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사실은 뭐 대출을 하나도 안 해줘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막 몇십억씩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지 하는데 막 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대출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대출 폭이 낮아졌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살려는 그런 수요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대출 규제할 때도 막 가격 막 올라갈 때도 있고, 반대로 대출 풀어줘도 뭐 가격 내려갈 때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심리가 중요할 텐데, 지금의 심리는 어떤 뭐 규제로는 좀 잡히기는 그래도 좀 어려운 약간 뭐 상승세에 있다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부가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저번에 이제 디딤돌 대출, 수도권 쪽은 금리를 오히려 더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은 낮춰주겠다 해가지고 지방 집 사세요 정책을 좀 살짝 발표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고 해서 지방을 살 것 같으세요? 어떻게? 어렵죠.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권에서 그 발의가 됐더라고요. 지방은 취득세, 양도세, 뭐 종합부동산세에서 면제해주자. 그러니까 면제라
전세라는 게 이제 뭐 주택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자. 네네. 이렇게 지금 발의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만이 지방 부동산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특히 제해줘야죠.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해줘서 지방 부동산은 막말로 말해서 몇 개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수도권에 집을 사는데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또 영향을 미쳐서 종부세가 합산되는 그런 일이 없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제 그 정도 돼야 지방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는데 저는 뭐 합의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야권의 색깔로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취득세를 그렇게 풀어주겠다는 것도 반대돼 가지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방 부동산은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야권도 반대를 하게 되면 표에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방 부동산의 그런 취득세 문제는 뭐 해결될 가능성도 올해 안에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좀 어느 정도 여윳돈 있는 분들이 다주택을 해가면서까지 지방으로 좀 갈 거라고 보세요? 일부 유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예,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에 이제 신축 같은 것도 싼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전세 금액 대비해서 싼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임대 수요, 임대를 뭐 해도 정부가 아무런 뭐 그런 제재를 하거나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안 팔리고 그럴 때 제일 또 많이 유인했던 사례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양도세 면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면 언제 팔아도 이거 양도세 안 받겠다. 뭐 이런 정도의 당근을 좀 줄만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은 뭐 조금 뭐 은행 이자보다 좀 나은 월세 수익이라도 내고 있다가 나중에 뭐 단 뭐 얼마라도 이득이 났는데 그거 내가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할 만하잖아요. 그 정도 당근은 제시해야 좀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뭐 인구도 좀 늘어나고 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나마 되지 지금은 이제 지방에 소멸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훨씬 더 큰데 여기서 과연 자기 돈을 지방에 넣을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처럼 다시 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기는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도 또 지방 나름이지 않습니까? 지방이라고 너무 크게 막 이게 지방은 전체다 이래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지방도 이제 더 광역시도 지방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큰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역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만이라도 살려야 약간 온기가 좀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뭐 모든 지방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데만이라 그런 핵심 도시만이라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 정도 당근을 제시하면 그런 핵심 도시들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굳이 뭘 산다면 지방에는 좀 금리 혜택을 주겠지만 수도권 쪽은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들 도는 거에다가 이제 뭐 서울에 집값 올라가면 대출 규제 더 한다라는 걸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는 지금 하여간 뭐 서울 수도권에 집 사지 말라는 지금 기조는 계속 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대세적인 흐름까지 꺾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이 원흉으로 지금 전세 대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해서 정부에서도 약간씩 눈치는 보고 있는데 전세 대출 규제 올해 안에 뭐 좀 얘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세 대출도 보면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세 대출은 저는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세 대출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세 대출은 이렇게 해주게 돼서 언제부턴가 이제 지금은 전세를 정말 내 돈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시피 해요. 다 모조리 다 대출 받아서 합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결국 전 국민이 다 월세 사는 거고 가계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전세 대출을 잘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 예를 들어서 5억이나 6억이나 무려 1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이자로 치면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매달 내는 이자. 그러니까 그냥 5억짜리 전세를 살아야 될 사람이 6억 이 정도 그냥 덜컥 전세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쾌적함에 대한 선호도를 자꾸 높여다 보니까 자꾸 더 이제 더 좋은데 이러면서 전세가를 또 더 올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정말 마지막 나쁜 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전세 대출을 해주면 내 집 마련을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네네. 전세 살면 되지 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꾸 정말 본인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말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한 번에 어떻게 줄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형태의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대출 비율 자체를 자꾸 줄여줘야 돼요. 지금 막 80%씩까지나 대출해 주는 건 이건 다 월세 사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줄여야죠. 왜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70%, 60%, 50%. 저는 최대라고 해봐야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줄여줘야 돼. 그래야 가계부채 비율도 줄여지고 자기들도 노력해서 자기 재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세가 그런 징검다리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전세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돈 못해서 집을 사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어차피 20%밖에 안 갖고 전세 사는데 언제 집을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꾸 사람들을 자꾸 양극화를 만드는 거야. 이미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은 야 우리 평생 그냥 전세 살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산의 양극화만 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토어제랑 같은 논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 좀 상승하고 뭐 전세 부족할 때 대출 규제를 줄이는 거가 예,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이게 전세가 빠질 때나 뭐 그렇게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잡기가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좀 이렇게 낮추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오히려 줄여야 그나마 토호제가 원래 원했던 집값 상승을 좀 막는 효과를 내요. 아니 결국 아무리 재건축 같은 데나 이제 워낙 전세 비율이 낮지만 웬만한 신축은 전세 비율이 높잖아요. 네. 전세가가 높고 그리고 전세 입자들이 잘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높은 가격을 올리면 그냥 따라온단 그렇죠. 말이죠. 대출 이자로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잘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세가가 쉽게 상승을 하니까 매가도 너무 빨리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일단 조금 사회적으로는 좀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약간 그래도 오히려 집값을 좀 막을 수 있는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건데 이제 전세 대출부터 그러니까 줄여나가야 된다고. 근데 전세 대출을 줄인다는 얘기는 반대로 예. 월세화로 간다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전세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대비 월세가 몇만 원이라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아 근데 이 의외로 월세로 전환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월세로 많이 전환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쭉 봐온 결과를 보면 절대 월세로 이렇게 잘 전환이 안 돼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오랫동안 이제 거의 DNA처럼 이 전세가 이제 완전히 우리 몸에 피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로 산다는 거는 굉장히 일부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 이자를 차려야 된다. 그렇죠. 은행 이자는 싸니까 훨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세를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현실을 이제 받아들여야죠. 조금 더 낮은 데로 가거나 아니 빌라를 살거나 이렇게 이제 오히려 더 해서 빌라도 좀 활성화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이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전세 대출을 너무 쉽게 해주니까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그거를 정치인들도 알지만 그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 표심을 아무래도 전세에 사는 분들 많으니까 갑자기 대출 안 해준다고 이제 더 낮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번 올려주면 뭐 다시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조금씩 한 5% 뭐 10% 이런 식으로 좀 낮추는 거죠. 이제 대출 비율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 누군가는 좀 하긴 해야 된다. 이게 어쨌든 뭐그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인 건 뭐 분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기보다는 보증보험을 좀 이렇게 요율을 낮추면서 어떻게든 좀 약간 대출 규제 효과를 좀 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의 어떤 요건 강화 요거는 뭐 잘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그것도 별 좋은 적당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증보험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강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전세 비율이 막 50%밖에 안 되는데 무슨 보증보험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결국 보증보험 강화라는 건 다 빌라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 오피스텔이 대체 수단으로,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 수단으로 어느 정도 활용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오히려 보증보험 강화라는 게 빌라 오피스텔을 자꾸 더 어렵게만 만들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못 가게 그쪽으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오히려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증보험 강화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사고 터지지 않는 아파트에 강화해봐야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그렇죠. 빌라 쪽은 그것 때문에 지금 보증금 반환이 안 돼가지고 좀 난리인 그러니까 상황인데 오히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수요가 많은데 그에 비해 공급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공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막 아파트를 빨리 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빌라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수요가 좀 줄고 그래야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보증보험을 강화하면 활성화는커녕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지만 활성화가 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더 갈 수가 없고 이미 기존에 있는 집주인들이 전셋값 내주기 바쁜 이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안 가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강화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강화는 하긴 해도 비율은 올려줘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강화라는 게 보증보험을 들지 말아도 된다 막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보증보험 비율을 너무 올리진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증보험 비율은 시세에 맞게 적절한 금액으로 사실 내려줘야 되고 보증보험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주체가 그러니까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정부 이렇게 세 주체가 나눠서 보증보험료를 내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 쪽에 시장이 좀 불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흔들흔들하니 이게 전세금을 반환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겨서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빌라나 오피스텔의 가격이 약간이라도 상승한다는 느낌을 주거나 하면은 이거 문제가 많이 해결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오히려 더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돈 못 받겠구나 하는 공포감을 더 만드는 정책이다. 맞아요. 빌라랑 오피스텔도 잘 활용하면 괜찮은 주거 수단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자꾸 너무 전세 사기에 그냥 뒤인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지나친 거를 갖다 자꾸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7월 달에 뭐 스트레스 DSR 뭐 또 추가되면은 이제 대출 더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켠에서는 이제 집 지금 살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6월, 7월 되면은 뭐 대출이 더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때 한번 충격 오면 그때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스트레스 DSR 뭐 관련돼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한 7월 정도 오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상으로 볼 때는 그때쯤 되면은 조금 좀 이제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큰 폭의 하락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그럼 4월 달, 5월 달, 6월 달처럼 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의 가격보다는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그리고 여건이 되는 사람이고 또 뭐 계속 이제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준비해 왔던 사람이라면 약간 늦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오르기 전 생각이 또 나시는데 1, 2월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또 그렇죠, 아니었는데 그렇죠. 2월 중순부터 갑자기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 계속 하지만 2월 초만 해도 이 댓글창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다 떨어진다 뭐 망한다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2월 중순 이후에 토시거려가 풀리니까 아, 역시 잠실이야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뭐 분위기가 막 달라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30억 찍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사람들의 어떤 그 조급함 이 수치가 엄청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차라리 나을까요? 이게 조금 기다렸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식의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왜냐하면 자꾸 뭐 사람들 마음 막 급한데 그러니까. 그 급한 마음을 막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좀 안 하려고는 하지만 뭐 사실 지금은 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때입니다. 확률상.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잘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대상이 크게 잘못되지 않은 대상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대상들은 지금 조금 오른 가격이라도 과감하게 따라가는 게 지금은 좀 좋은 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결국에 이게 지금 사가지고 뭐 2달, 3달 뒤에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한 2, 3년 뭐 어찌 보면 한 4년 뒤에 팔 생각으로 지금들 사시는 건데 최소 기간이. 그러면 앞으로 한 2, 4년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막 하락의 요인이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뭐 얘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공급이 심각하잖아요. 일단 공급이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또 사람들의 그런 그 선호도는 굉장히 이런 신축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정보가 다 너무 공개돼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최고가 뭐 찍었다, 뭐 누가 얼마에 거래됐다 이게 뭐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자가 절대로 낮은 가격에 팔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본인이 만약에 뭘 갖고 있어. 그러면은 낮은 가격에 팔 용의가 있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절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무조건 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인간의 심리인데 그게 바뀌겠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냥 계속 간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아요. 요즘에 제일 큰 차이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인이라고 해야 될까? 뭐 아는 분도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지역 단톡방 한 5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받은 글 해가지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 단지 지금 얼마구나를 그렇죠. 계속 모니터링, 그러니까 팔긴 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보니까 이제는 실거래가 한 달 뒤에 뜨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잠깐 맞아요. 31억? 야, 그럼 나 좀 기다려. 이런 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리얼타임으로 바뀌어요. 이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기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이기심이 이제 그런 이제 완전히 공개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뭘 갖고 있는 그 순간이 되면은 그런 거에서 막 정말 그거에 막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뭐가 어떻고 막 이런 전문가 수준. 그만큼 자기 재산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찍힌 그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난 팔고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건 너무하지. 그러니까 조금 내가 낮은 가격에 좀 팔자.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렇다고 봐요.